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의 강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주제는 왜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SF 작가 복거일 작가가 있습니다. 한때는 중도 혹은 좌파로 분류가 됐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오른쪽 우파의 노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들 목소리를 죽이고 있는 지금 용기 있게 지난 4.15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또 대선도 부정선거로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복거일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허병기 교수님이라고 올해 75이 되신 인하대학교의 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새롭게 이 연수구에서 있었던 지난 4.15 선거의 부정선거 양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130여 페이지짜리 긴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났던 이야기 좀 해드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셨죠. 그 취임식에 제가 갔었는데 그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비지성주의가 이 자유를 망치고 있다. 자유는 자유의 의미를 자기는 지키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또 앞으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활동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다음에 5.23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에 밟는 절차입니다. 원고의 또 피고의 최후 진술도 듣고, 다음에 중요한 상황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 이 결심의 의미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거일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복거일 선생님은 지금 암을 앓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간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하는 그런 치료는 자기가 받지 않겠다 해서 그런 치료를 거부하면서 지금 투병 생활을 하지만 투병 생활이 또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인의 관심을 끈 그런 분이십니다. SF 작가니까 과학이나 팩트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신 분이신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5월 이 월간 조선의 대담 형식으로 긴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주제는 뭐냐 하면, 대담의 주제는 이번 4.15 선거 다음에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우파의 매체, 또 신문은 짧은 글이 나오지만 월간 조선은 굉장히 긴 글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매체죠. 그 매체에 용기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번 TV조선에서 부정선거의 양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한 것 이후에 조선일보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 중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냐 보면, 우리들이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러니까 음모론자로 볼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그건 음모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모론이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음모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모.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정상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민경욱이는 어떤 놈이 이걸 음모를 꾸미고 있다. 4.15 선거도 가만히 보면 어떤 자의 음모다. 어떤 일을 좀 음습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아닌데 제 눈에는 그게 음모로 보인다. 그러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런 미리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되고, 대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게 음모론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걱정입니다. 예? 내가 멀쩡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혹은 쉬운 얘기로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얘기하는 저 사람 또라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거일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대담을 하던 그 작가가 물어봤어요. 그 젊은 작가가. 아니, 그건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 말이 나오면은 풀이 죽어요.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복거일 선생님은 거기에 아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말씀하셨어요. 맞다. 음모론이다. 근데 음모론이 우리 세상, 이 세상을, 이 인간의 역사를 끌어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해가고 싶었던 그런 음모론이라는 주제를 과감하게 정면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께 아주 알기 쉽게 한마디만 하면, 이 젊은 여성이 혼자 집에 삽니다. 혼자 집에 이제 직장인인데 혼자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여는데, 커튼을 열어봤더니 어디서 뭔가 확 지나가요. 소리도 나고. 근데 그게 어떤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커튼을 여니까 도망가는 모습 같았어요. 도망간다는 건 뭐 완전히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그냥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뭐 차가 지나가면서 불빛이 비치어서 사람같이 한번 지나간 그런, 실제는 그랬는데 강도처럼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강도가 지나갔는데 나무가 있어서 나무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사실과 달랐을 때 음모론으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봤어요. 강도는 없었는데 진짜로 강도가 있는 것 같이 보았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음모론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음모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강도로 보았다,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실은 강도인데 나무로 생각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라는 거죠. 아무리 나무였어도 강도처럼 보고 문단속을 하고 다음에 관찰도 하고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강도인데 이건 나무일 거야,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봐요. 실제와는 다르게. 그것도 음모론의 일종인데, 없는 것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도가 있었는데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보면 그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를 찌르고 돈을 훔쳐가고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거기다 대입해 볼 때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가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 분명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냉기 산업 주식회사 쪽 갔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전 선거에서 누가 끼워 맞추고 중국에서 뭘 해서 follow the party라는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을 줄줄이 얘기를 할 때 야, 없는데 왜 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2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싸워온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강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다음에 공명선거 제도를 보호하고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음모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치부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말을,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다. 5월 23일 그 이후에 6월에 있을 그런 판결로 이 세상에 지난 4.15 선거가 부정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태도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이쪽도 한두 번씩 봐달라고 아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같이 동시 방송입니다. 다른 채널로 2개 방송?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깨야 되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던지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 그것부터 얘기를 하면 너무 긴 얘기를 해야 돼서 가슴이 먹먹하고 퍽 막혀요. 그게 뭐냐?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래? 너는 시각이 이상해.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정답을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무신하고 막걸리를 나눠주면서 부정선거를 했을 때에 부정선거를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 해커,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2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투표 개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지켜봤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짜고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컴퓨터 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을 아무리 지켜본다고 그게 보이나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 저의 목소리는 요 무선입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만 있어요. 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연결된 게 아니지만 무선으로 지금 제 말을 받아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 장치가 증폭을 해서 보내면 그게 여러분들 집에까지 배달이 되는 겁니다. 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보고 있다고 요 선에서 일어나는 그 전기적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이번에 이 선거가 사람들이 많이 지켜봤다고 하지만 이거는 100% 전자개표였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지켜봤어도 그건 헛일이었습니다. 헛일. 예, 이 컴퓨터를 이용한 해커들 이런 사람들의 그 농간을 우리들이 눈으로 지켜본다고 알 수 없다. 그거는 기술자들이 살펴봐야 된다. 다음에 3번째, 그 컴퓨터로 2번이나 셌다. 전자 개표기로 1번 세고, 다음에 이 전자 계수기로 은행에 가면 돈 세듯이 따다다닥 내려가는 그걸로 2번이나 세했는데 어떻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네가 보는 시각은 음모론이다 이러면 그것도 얘기를 하세요. 컴퓨터야 원래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정확하고 충직한 기계다. 그러나 그 기계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상한 프로그램을 갖고 정직한 기계를 써먹은 그런 것이 이번 부정선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거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모론. 저는 그걸 읽고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이렇게 움츠려 들었었거든요. 아유, 음모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복거일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복거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제 결론에 가까운데요. 사전투표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뭐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당일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 이번에 개표는 4.15 개표와 달랐습니다. 다음에 이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0.73 승리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몰인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표 차이인데 그 350만 표쯤 우리가 이긴 거를 24만 표 차이로 이렇게 한 300 몇만 표는 부정선거를 했다 하는 게 이 학자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할 때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는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전 투표를 나중에 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일 투표는 뭐죠? 당일 투표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봤어요. 지역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근데 뒤집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3,000표를 민경욱이 이겼으니까 6,000표를 3,000표보다 더 많은 표를 해라. 두 번째, 이 QR코드를 쓰면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써라. 세 번째, 이 법에 보면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이번에 사전투표를 개표하라 이랬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했더니 전자개표기를 안 쓴다든가 아니면 QR코드를 안 쓴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없애는 거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해 줄게. 그 하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를 받아들여서 드러난 것이 여럿 있어요. 이번에 이거예요. 뭐냐면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합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지를 걷어서 그걸 갖고 개표장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다 마무리하고 다음에 뭐 집어넣고 봉인하고 차를 타고 뭐 이런 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안에 있던 사전투표 먼저 개표를 하라 했더니 그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를 빨리 이제 고쳐서 해야 되는데 고치기 전에 먼저 개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개표를 했는데 당일 투표의 개표가 시작된 것이 한 9시 반쯤 됐어요. 9시쯤 됐어요. 그러면 9시까지는 6시부터 9시까지는 뭐를 개표한 거예요? 사전투표죠. 여러분 이걸 못 들으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뭐냐면 그때 9시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득표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67, 윤석열이 31이에요. 67대 31. 더블 스코어도 넘는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이준석도 그렇고, 석동현 변호사, 거기 또 맞죠? 김기현, 다음에 심지어 권영세, 여러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그 한기호, 지금 권성동, 다 마찬가지예요. 사전 투표해야지 이긴다. 남들은 3일 동안 투표하는데 하루 해가지고는 진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사전 투표를 안 했을 사람들이 사전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민경욱,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사전 투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사전 투표 안 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거 아닐 거예요. 왜냐? 그럼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지. 윤석열이 사전투표 해라. 민경욱이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내 말을 다 듣고 사전투표를 안 했다? 그럼 내가 대통령, 내 말을 더 많이 듣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 질 뻔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많이 가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라 그래요? 67대 31, 9시까지. 그건 뭐예요? 사전투표 먼저 개표를 했잖아요. 자, 30분이 흐릅니다. 30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는 이제 당일 투표만 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67대 31이라는 거에 막 그냥 당일 투표가 막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30분, 딱 30분 지난 9시 30분에 그 득표 비율은 어땠는지 아세요? 53대 45. 67이었던 게 53이 됐고 31이었던 게 45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다 그놈들이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를 복거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전투표가 잘못됐다는 증거다. 사전투표가 잘못됐다는 증거다 이거죠. 복거일 선생님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이게 그 월간 조선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들 같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을 위한 칭찬과 찬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0.73이라는 표로 이긴 것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둥말둥하는 사람들이 난 그래도 가서 투표한다. 저 같은 사람이죠.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로 이긴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기 계시는 영웅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예요. 다음에 부방대 무슨 클린 선거 가세연 다음에 무선넷 이런 우리들 모였던 사람들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뤄낸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묻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아직도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이런 욕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007 골든 핑거? 골든 핑거스? 골든 핑거라는 게 있어요. 황금의 손가락. 골든 핑거라는 것에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가 뭐가 나오냐면 once is 뭐라고 하지? happenstance. Second is coincidence. Third is the act of the enemy.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연. 두 번째는 기똥찬 우연의 일치. 근데 세 번째라면 그건 적의 행동이다. 이게 영화의 대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대사로 나오는 그게 실제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갱단, 시카고의 갱단들이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기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누가 죽었어. 자기의 갱단, 자기 부하가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 그러면 이거 우연의 일치네? 왜 요즘에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많아? 세 번째 이 사람이 죽었다. 세 번째 부하가 죽었다. 그러면 바로 총 쏴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적의 행동이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 일어난다면 이건 큰일이 나는 일이다. 이건 누군가가 개입된 고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세 번 나타난 거 여럿 있었죠. 그중에 두 가지만 하면 민경욱 대지역구의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외 투표 그 비율이 100대 39 민경욱, 100대 39 정일영, 100대 39 이정미 이렇게 세 명이 똑같이 0.39라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전투표의 양상입니다. 이 사전투표 양상에 대해서 박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던가. 두 번째, 조작이다. 100% 조작이다. 100% 조작이라는 얘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100% 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었죠.
서울과 경기, 인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 무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쪽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광주와 전남에서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해서 여기에 표가 대구 사람을 막 밀어줘가지고 당선되지 않습니다. 감 놔두면 돼요. 감은 놔둬도 80% 90% 당선시키는 곳이에요. 자, 그럼 대구는? 대구에서 아무리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광주 사람 뽑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또 그냥 놔둬야 돼. 그렇다고 안 건 아니지만 너무 눈에 띄게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 무대는 어디였느냐? 서울, 경기, 인천이죠. 거기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게다가 인구가 많아. 제일 적은 인천이 300만이에요. 300만은 강원도 전체하고 충북 전체하고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땅덩어리는 요만하지만 강원도 전체, 충북 전체를 합친 인구보다도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1,500만, 1,300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간 그렇고 서울은 1,100만. 이 엄청난 인구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선거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얻은, 후보들이 얻은 전체의 표를 봤더니 서울이 63대 36, 경기가 63대 36, 인천이 63대 36.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 있었던 63대 36은 우연. 두 번째, 경기에, 아까 서울에서 했던 거라면, 서울이 그랬다면 63대 36은 우연. 경기에서도 그러면 기똥찬 우연의 일치. 인천까지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선거 세력의 농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그것을 작가적인 시각으로 우리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허병기 교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일찍이 그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인하대학교에서 생물공학과라는 그 한 대학을 만든다, 단과대학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창기부터 인천에서 30년을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과학자로서 가만히 그 4월 15일 날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 지켜본 결과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한참 이상하다 해서 앉아서 수기로 자기의 연필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친필로 30페이지짜리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써놓고 이 민경욱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이 인하대학교하고 저희 집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20분? 운전해서 20분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에 제 사무실에도 전화를 하고 뭐 국회에다 전화를 하고 해서도 저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신 박영하 교수님은 1960년 생일인가 그럴 텐데 1960년 저보다 3년 선배인데 그 당시에 전국 학력고사 여성 수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26살 때 물리학 박사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 남편이 석동현 변호사예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박영하 교수님들끼리니까 서로 연락이 돼서 명지대에 계시죠. 그래서 연락이 돼서 가서 그 30페이지짜리 논문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계속 들으셨겠죠. 근데 당신이 얘기한 건 안 나오거든. 그리고 이 재판을 이렇게 늦게 하는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 있는 대법관들에게 이 자신의 이론, 당신의 이론을 말씀드리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 교수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 지금 5월이죠. 5월 초인데 4월, 3월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야 이거 빨리 해가지고 민교고 갖다 줘야지 해서 130페이지, 133페이지짜리 논문을 씁니다. 수식으로 막 된 거. 근데 그것도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안 됐네. 누구한테 됐냐? 권오용 교수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서, 공병호 TV에 방송이 됩니다. 공병호 TV에서 방송되는 게 많겠죠. 하지만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 민교욱 하면서 허병기라는 이름 성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음에 수소문을 해서 허병기 교수님을 주소를 알고, 아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에서 중국 음식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종교적인 분이고, 조용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분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이런 게 있고요. 파스칼의 얘기. 그것도 이렇게 논문에다가 앞에다 써놓으셨고, 다음에 이런 얘기도 또 써놨어요. 노예가 잠을 자고 있거든. 깨우지 말아라. 그 노예는 자면서 자유를 꿈꿀 수 있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사람은 깨워서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야 한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물었답니다. 거지와 왕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읽어봤느냐 그랬더니 읽어봤다고 그러더래요.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잘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건 뭐냐? 그 소설에서 거지는 거지대로 당당했다는 거죠. 왕자는 왕자대로 고귀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뒤바뀌었지만 뒤바뀐 상황에서 이건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왕자의 일을 해야 돼? 또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하지만 그 거지로서도 당당한 거지였고 왕자는 왕자로서 의젓한 왕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다. 자기 자리에서 그러면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행복하거나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거지로서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옷을 입고 저 국회에 앉아있는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또 신께서는 스스로에게 자문한다. 나의 노여움, 진노가 나는 나의 진노를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묻는 게 아니고 신께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이걸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 나의 진노를 언제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133페이지짜리 논문에는 그런 피 끓는 그 종교적인 그런 마음, 그런 신념, 그런 애끓는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럿 있죠. 내용이 여럿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상하다. 왜 0.39, 0.39, 0.39라는 것이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계산을 막 한 결과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도 많은데 이분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 방법론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4,500표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이게 이겼다고 그랬는데 그냥 한 4,500표쯤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학자라면 어떤 새로운 방법론, 누가 얘기를 하면 난 이렇게 했어 라는 식이 무엇이었느냐, 뭐 AI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비례의 법칙 이거 하나다. 1대 2는 2대 4다 이거 있잖아요. 1대 3은 10대 30이다. 이런 비례의 원칙만 알면 되는 거다 이러면서 하신 건데 어떤 거냐, 0.39, 0.39, 0.39 해서 이건 좀 이상해 하고 파고들다가 어떤 것을 발견하냐, 이 정일영이 민경욱과
이정미의 표로부터 각각 6분의 1씩을 가져갔다. 이걸 계산을 해냅니다. 6분의 1. 제가 만약에 6,000표라면 그 중에 1,000표를 가져갔고 여기 600표라면 100표를 가져가가지고 했다는 걸 훔쳐간 것을 알아내요. 몇 퍼센트, 6분의 1씩을 가져갔다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산을 해요. 검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자기 6분의 1씩 한 것을 거꾸로 계산을 했더니 나온 표, 저의 14만 표가 전체 표인데 14만 표 중에 내가 얻은 뭐 5만 몇 표, 제가 얻은 뭐 만 얼마, 이게 끝자리까지 한 표가 틀리고 다 맞고 한 표 틀리고 뭐 이런 정도의 정확함으로 14만 명 중에 1, 2, 1~2 표가 틀릴 정도로 정확하게 검산이 되는 겁니다. 6분의 1씩을 가져갔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있는 거에 6분의 1씩을 나눠줬더니 딱 원래 발표된 수와 1~2표 차이로 맞더라. 1~2표 차이는 어떻게 뭐 잘못됐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건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표도 아니에요. 하나가 다 맞았고 하나쯤에서 뭐 한 표쯤이 더 나온 것. 그러니까 거의 맞는 거죠. 그런 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 주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 뭐 6분의 1씩은 맞는데 뭐 6분의 1씩 많이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이 표를 하나 한번 보면 여러분 0.39, 0.39, 0.39도 우리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는 달랐어요. 분포라는 게 있는데 분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한강에 가가지고 물 떠먹었어요. 그 맛하고 닷새 뒤에 가서 떠먹는 맛하고는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거는 오늘 먹은 건 민물, 닷새 뒤에 갔더니 짠물, 바닷물 이게 나왔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다. 뭐 27억 분의 1인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곳 인천 연수구 을만 갖고 볼 때. 근데 다른 걸 더 합치면 또 곱해야 되니까 이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통계학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포의 99%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다. 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민경우 거는 이쪽에 가 있고 이정미 거는 이쪽에 가 있고 정일영 거는 이쪽에 가 있다. 아니 99%가 요 안에 있어야지 정상적인 건데 전부 다 오른쪽에 가 있고 여기는 다 왼쪽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99%가 있어야 되는 거야. 1%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통계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지금 이 무도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나쁜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저는 통계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유경준인가? 유경준이라고 있었죠. 유경준은 통계청장을 했었어요. 이 통계청장을 한 자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부정선거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정말 그 적폐에다가 부역을 한 혐의로 나중에 크게 우리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통계학자들, 이런 통계학자들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당신들이야말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계학의 태두, 박성현 교수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부정선거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냥 뭐 딱지 접기 해가지고 구슬치기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알잖아요. 통계학자, 당신들의 그 선배 또는 당신들이 배운 교과서를 쓴 저자 또 당신을 직접 가르친 한국 최고의 통계학자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들보다 훌륭한 천재죠. 26살 때 물리학 교수가 됐다는 거.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여기 여자 전체 학력고사 수석을 한 그분이 서울 지역에
뭐 64개인가의 동이 있는데 각 동에서 전부 다 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유리했고 다음에 이 미래통합당 사람보다 항상 이겼다. 이걸 한 군데서 이기면 모르는데 이게 400 몇 개, 464개의 서울에 있는 모든 동, 그보다 훨씬 많은 투표소에서 전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동전 1000개를 공중에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그거 잘 던지면 나올 것 같아요? 1000개? 1000개 한번 잘 던지면 나올 수 있나? 그거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던져도 안 돼요. 100년 동안을 딱 해서 1000개 막 죽는데 한 50분 걸리겠네. 또 한 번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기계로 1초에 한 번씩 착, 착 떨어뜨려, 계속. 그 얼마 동안? 이 온 우주가 생긴 빅뱅, 과학자들에게는 빅뱅, 그 수십억 년 전부터 딱 수십억 년 전이니까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동전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었지. 예? 그런데 그게 해서 뭐 철이 만들어지고 공기가 있고 막 그래서 세포에서 그래가지고 아메바가 있다가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전에 그냥 동전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동전이 1초마다 틱틱틱틱 해도 지금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라고요? 믿을 수 없죠. (6분의 1이라는 함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 투표 얘기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면, 실제로 투표를 한, 실제 투표용지는 제가 4,500표를 이겼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잖아요. 당일 투표는 이만큼이거든. 아까 얘기했다. 당일 투표는 많고, 사전 투표는 적어요. 근데 당일 투표에서 제가 3,000표를 이겼어요. 사전 투표에서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반쯤. 그래서 4,500표. 3,000표. 왜? 뭐가 문제지? 좋았어. 여기는 3,000표. 다음에 여기 1,500표. 그러니까 합치면 4,500표쯤 이긴 거지.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는데 요따만한 데에서 2배를 져가지고 6,000표를 져서 3,000표 마이너스 3,000표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허병기 교수님께서는 6분의 1 얘기를 했고 4,500표 차이로 민경욱이 이겼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질문 많이 하죠. 교수님, 지난번에 4.15 총선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출구조사해서 180석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게 방송되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표정이 딱 이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도 치지 말래. 한 명도 안 웃어요. 근데 그 2년 전에 추미애가 대표였을 때 지방선거를 이겼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그 의석수로 승리를 했는데 다들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표정이 왜 그랬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랑 생각이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 제가 하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한 150석, 160석 요 정도로 자기네들이 이기려고 설계를 해놨을 것이다. 근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가 있지? 이거 꿈이야 생시냐? 이거 들키는 거 아니냐? 이런 표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왜 나왔느냐? 중요합니다. 왜 나왔느냐?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나왔다. 이래서 계산이 틀려졌다. 그래서 180석이 나온 것이다. 이 사람들은 벌써 한 150, 60 이 정도로 계산하고 그 정도로 이길 것이다.
질 거였지만 살짝 해서 그렇게 그만큼쯤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질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180석이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랬던 것이다. 그러니까 양정철도 여기를 부르르르 빨면서 이번에 어떻게 뭐 잘해서 이겼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더니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정계를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다 그 이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였냐? 부정선거였다. 근데 어떻게 0.73% 차이로 이겼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허병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전투표에서 적게 나왔다.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에 그만큼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나올 것이다 해서 사전투표 나오라고 난리를 하고 뭐 민주당에서 난리고 민주당의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준석까지 날리고 이준석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황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투표하지 마세요. 당일 투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던 사람들 그게 0.73%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다음에 거기 가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 활동을 했던 공선감 열심히 보고 계시는 이영실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하나 모여서 0.73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0.73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이거는 복거일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 여러분 그건 뭐 미리미리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개 한 10%, 15% 정도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이 6일 동안 발표를 못 하는데 6일 마지막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어떤 미친놈이 미친 척하고 붙었다. 아니면 이재명이 이겼다. 이런 게 미친 것 같이 가물에 콩 나듯이 나온다.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15%라는데 어떤 미친 거는 거의 붙었고 심지어 이재명이 이겼다고 여기 쥐든 놈이 이겼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발표가 날 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15%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었는데 가서 15%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게 나오면 밀란 나죠. 밀란.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데 몇 개는 아래 거의 비슷비슷해.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0.73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가 뭐 비슷하게 이겼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몇 표 차이로 이겼죠? 24만 표. 무효표가 몇 표? 30만 표. 평소에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놈들 하던 그 행태를 보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24만 표 차이로 섰는데 보니까 무효표가 30만 표다. 이러면 제가 졌어요 하고 미리 손들고 그럽니까? 그럴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렇죠. 근데 봐요. 6일 동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깜깜이라고요. 깜깜이. 6일 동안은 깜깜이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발표를 못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10%, 15% 차이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고로 윤석열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어요. 15% 정도. 근데 6일이 지나갔어. 근데 여기에서 거의 붙어가지고 0.73% 차이로 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다 질 뻔하다가 이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복고일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6일 동안 있었던 일을 알고 있거든. 6일 동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거지 여론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계속 있었어요, 6일 동안. 근데 그걸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까본 거예요. 6일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까봤어. 까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아.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게 15%였어요. 근데 마지막 투표하는 날만 0.73이 됐다고? 그걸 믿으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 때 너무나 저는 그 대통령 취임사에 정신이 있어서 그때 뒤를 못 쳐다봤어. 무지개를 못 봤어요, 저는. 없었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 한마디를 그냥 자유와 관련된 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려고 앞에만 봐서 그걸 못 봤는데 그런 정말 상서로운 그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서로운 거 못 봤다고 해도 저는 상서로운 취임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그 예가 뭡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광우병! 광우병. 미국 소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송송송송 해가지고 막 이런다고 하는 광우병. 그게 반지성주의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쓴다는 거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광신도들처럼 미신 같은 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저는 광우병 얘기 나올 때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온 입장에서 그 광우병 얘기가 나올 때 미국소 광우병 얘기가 나올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 인구가 몇만 명? 한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미국에서 1년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한 달인가? 얘 잡는 소가 6천만 마리예요. 6천만 마리. 6천만 마리를 잡는다고요. 미국의 주식은 뭐예요? 쇠고기예요. 쇠고기. 우리의 주식은 쌀밥. 미국에서는 주식이 쇠고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자기네 주식이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을 그걸 인정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이 광우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놔두겠느냐고. 놔줄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고기 먹어. 가끔씩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 맨날 먹어. 광우병이 있었다면 벌써 수백만 명이 이러고 돌아다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성을 쓰고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반지성주의였죠.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맞나? 그 반지성주의였나?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게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얘기 잘한 겁니다. 왜냐?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사전선거를 왜 하면 안 돼? 3일 동안 하는데 우리는 하루만 하면 안 돼. 이건 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는 거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정은 씨? 맞잖아요. 뒤에 웬 책이 이렇게 많아요. 예, 하여간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이영실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써라. 그러면 머리를 쓰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지금 가장 큰 화두인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머리를 쓰면 이게 지금 도둑놈들이 굉장히 진화해서 이 해킹을 가지고 하는구나. 프로그램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맞췄지, 컴퓨터로. 안 그러면 저게 맞을 수가 없지. 이게 머리를 조금만 쓰면 아는 거예요. 반지성주의, 부정선거는 없어라는 것이 뭐를 죽인다? 자유민주주의를 죽인다. 그리고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 자유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선거제도가 자유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보수를 말씀드리면 보수라는 게 고리타분해 보여요?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으면 매력적이네. 보수가 이런 거였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수는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켜?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입헌 군주로부터. 왕들이 너 이렇게 해 임마. 안 그러면 죽여. 이런 거부터 이 뭐야? 그러지 마. 나는 자유를 피값으로 샀어. 무슨 우리 3.1 운동이 있었고 5.16이 있었고 4.19가 있었고 이렇듯이 프랑스에서 혁명으로 경찰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검찰제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가지고 자유 이건 절대로 안 바뀔 거야 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컨서버티즘 보수주의예요. 그럼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더 앞서간 것 같은데 앞서간다는 건 맞아요. 근데 뭐에서 앞서가는 거냐? 자유만 껴안았어. 그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작은 정부가 작아요. 문재인 정부 무지하게 뭐 몇천조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이번에 600만 원씩 준 거야. 그거는 나중에 더 커질까봐 줬다고 할지라도 기조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큰 정부거든. 보수는 작은 정부예요. 왜 작아? 규제를 적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게 컨서버티즘 보수주의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하는 놈만 막 정말 잘 사네. 근데 여기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성분들이라든가 옛날에 지금은 다르지만 여성분들이 저분들보다 낫죠. 여기도 여성이 하나 둘 셋 있고 난 남자 뒤에 남자 여기 또 있네. 저기 있는데 남자 둘에다가 여자 셋 이렇게 있어요. 여성들이 더 나은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 그 참정권도 보장 못 받고 이랬던 그분들, 어린이들, 뭐 외국인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의 복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이래서 컨서버티즘 보수주의보다 한 발짝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유는 주되 저 뒤에 있는 애들도 좀 같이 살피자. 그래서 너희들보다 우리들이 한 발짝 더 나간 사람들이야. 이게 쟤네들이 자랑하는 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거제도지. 옛날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왕은 돌아다니면서 살살 빌고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에? 이렇게 비위도 맞추고 이래야지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선거로 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찍히면 나중에 표를 안 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잘할게요. 이래서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선거제도가. 공정한 선거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해찬, 앞으로 30년 집권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 부정선거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안 봅니다. 미친놈들, 아이고, 마음대로 해, 인마. 스탈린이 그랬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건 뭐예요? 부정선거, 부정개표, 표를 100표 얻었는데 1000표 얻었다고 그러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무지개를 보지 않고 계속 큰 화면을 통해서 앞에 앉았지만 너무 작게 보여서 통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게 적고 그랬는데 그때 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지난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파헤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냥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정선거 그러면 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와 정말 잘 뽑았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 하지만 얘기한 걸 보면 그거예요. 반지성주의. 다음에 이 자유가 자기가 앞으로 그러니까 35번이나 얘기를 했죠. 5월 23일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은 완전히 그날 판정이 나고 결판이 나고 판결이 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재판이에요. 마지막 재판에 증인도 출석을 시키기로 했고요. 이 천장에 일장기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을 그 위치에 있었던 참관인이 아니고 관리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불렀는데 다른 사람 나왔죠? 당신
얘기 들을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경고를 했어요. 그 사람 주소를 줘라. 왜 주소를 안 주고 딴 사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대법관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죠. 그 증인은 연수구청 세무 1과에 있는 6급 내지 7급 공무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5동, 6동, 7동에 있는 5투표소, 6투표소, 7투표소 1번부터 쫙 있어요.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6투표소만 딱 비워놨어. 이유는 재판 중임으로 알려줄 수 없다. 재판 중인 건 내가 재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재판이야. 증언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 보호하려고 그걸 까맣게 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보냐? 반지성주의. 지성을 써야지. 봤더니 위에 사람이 연수구청 세무 1과 6급 누구. 그 위에는 달라요. 다음에 6은 빠지고 7 봤더니 연수구청 세무 1과 6급 누구 이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있는 것도 연수구청 세무 1과죠. 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원고의 최후 진술, 이 사람들도 피고의 최후 진술, 다음에 변호사들이 열심히 역사책에 남을, 교과서에 남을 엄청난 문장력을 발휘한 한 120여 페이지짜리 되는 종합 서면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고 그럴 텐데 그날의 것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한 다음에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최종 판결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6일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물줄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피를 먹고 살아요. 4.19, 5.16, 3.15 부정선거 이때 다 피를 흘렸어요. 나중에 최인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 그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게 전부 다 피입니다. 김주열 그 학생이 목포 앞바다에서 목포가 아니고 어디지? 목포가 아니고 마산 앞바다에서 이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지체로 떠올랐죠. 고등학생이.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피입니다. 지난번까지 2년간 많은 눈물과 많은 땀을 흘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피입니다. 피는 아껴두었어요. 피를 먹고 민주주의가 산다는데 이제 성숙한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피가 없더라도 이런 증거, 시스템으로, 다음에 시민들의 이 정말 집단 지성으로, 그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피가 없더라도 잘못된 고장난 민주주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죠. 그래서 5월 23일 이후 6월 달에 있을 판결에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 이 네 사람이 옳은 결정을 내준다면 무혈 시민혁명이 완성됩니다. 활용점정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대단원의 막을 그 사람들이 땅땅땅 두들기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준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했던 사람이 한 얘기가 또 있어요.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무혈 시민혁명의 완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정 거리로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정의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입니다. 여러분들 5월 23일 날 진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하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 받아서 또 자신들의 어깨에 놓여진 의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자각도 있어서 옳은 판결, 양심과 법률에 따른 옳은 판단을 해주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월 23일
지난번에 우리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까지 있고 그래서 뭐 분위기가 살벌했었습니다. 살벌했는데 변호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럼 제가 일어나서 조용히 시킬 수 있었죠. 제가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민심을 알아야 돼, 대법관들이.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뭐 아주 살벌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는데 86명만 들여보낸답니다. 그날 선착순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전에 우리는 이제 1시부터 그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그때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시고 다음에 우리들 뭐 못 들어가는 분들은 바깥에서라도 우리들 그 재판 받을 때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안에서도 그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0분 한다고 그러다가 1시간 했네요.